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두 사람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했던 편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저와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제가 처신을 잘해서 별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소 체험하게 된 결혼 생활로 인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른들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시모가 어떤 행동을 해오든 제가 처신을 잘해 큰 잡음 없이 넘겨보려 했는데 무조건 제가 잘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잘 풀어보려 최대한 해볼 만큼 해봤으니 이렇게 당당하게 시모를 욕하는 글을 적을 수 있겠지만요. 그럼 제가 왜 시모를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저는 대학 시절 잠깐 해본 연애를 끝으로 긴 시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렇다고 연애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길래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나간 거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진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 재고 따지고 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 서로가 갖춰진 상황 안에서 분에 맞게 준비를 하여 결혼을 하기로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법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결혼에 대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죠. 남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하며 제법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결혼 준비를 하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홀어머니였던 시모가 저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결혼이 안 된다는 소리만 듣게 되었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유가 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시모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생활고를 겪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이유라는 걸 빨리 알았더라면 괜한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에게서 시댁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듣고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리기로 한 거였죠. 저희가 계획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환대하며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던 것보다 저희 집 형편이 제법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더 환하게 웃는 시모였어요. 결혼이야 너희들이 준비한 돈으로 한다고 해도 나한테 용돈까지 그렇게 줄 형편이 되겠어? 너희 부모님께서 하시면 많이 섭섭해 하시기도 할 거고. 저희도 어머님 어려움 겪지 않을 정도로 드리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 금액이라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점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셨고요. 그래? 너희 집 잘 사니? 잘 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는 듯해요. 어머 그래? 어쩐지 너가 나이에 비해 여유가 많다고 느꼈는데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난 한숨 돌렸네. 집안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하다고 먼저 말하지 그랬어. 난 또 너희가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니들끼리 결혼 준비하는 줄 알았잖니. 저희 집이 부자라는 말에 태도를 바뀐 시모를 보며 속물이라는 느낌을 그때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야 제가 그렇게까지 시모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요. 어쨌든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 태도를 바꾼 시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주는 용돈 때문인지 수시로 저희 집으로 와서 손수해준 음식을 갖다주고 갔었죠. 너무 잦은 방문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게 다 저와 남편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시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얼마 뒤 제가 남편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도 저희 친정엄마만큼이나 저에게 신경을 써주셨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 그날 이후로 시모가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다.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애는 건강하다고 하고 남자애가 맞지? 내가 꾼 태몽이 딱 남자애인데. 아니요, 공주님이래요. 안 그래도 민철 씨가 딸 노래를 그렇게 부르던데 잘 된 것 같아요. 첫째가 남자아이면 키우기 힘들까봐 걱정했거든요. 뭐? 이 여자애라고? 확실하다고 하니? 거기 옛날 병원 아니야? 네? 초음파로 보이는 걸 육안으로 보는 거라 100% 확실하진 않은데 거의 맞다고 해요. 그렇지. 확실하진 않은 거지? 아무래도 너가 이상한 산부인과를 갔나 보다. 내가 괜찮은 곳 알아봐서 연락 줄 테니 거기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 그 통화에서 시모의 이상한 태도를 느꼈던 저는 단순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끌고 간 병원에서 다시 한번 여자아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확실히 딸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시모에게서 손주, 손녀에 대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8, 90년대도 아닌데 고지식한 모습을 보이는 시모가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모는 손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제 신경을 긁었지만 무시를 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라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나는 임신하자마자 우리 민철을 가졌는데 아마 네 시아버지 되는 사람 명이 좀 더 길었다면 아마 민철이 밑으로 줄줄이 남동생들만 있었을 거다. 우리 집 피가 그래요. 근데 어쩌다 우리 집에 딸이 생겼는지 뱃속의 아기가 외탁을 하나 보다. 엄마, 요즘 세대의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 부모들은 딸을 더 선호해요. 딸들이 얼마나 부모들한테 잘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친구처럼 자식처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건 딸들 뿐이에요. 저만 봐도 엄마께 이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딸바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원하신 아들은 아니지만 저희 하나만 낳을 생각 아니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원하시는 아들 꼭 보여드릴게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모르겠다. 내가 처음 널 보고 느낌이 쎄했거든. 아마 그게 이것 때문인가 보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미 알아보시고 내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내가 둔해가지고. 엄마, 이 사람 홀몸도 아닌데 그만 좀 하세요. 나중에 손녀 보시고 예쁘다고 오늘 하신 말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그 뒤로도 시모는 제가 있는 앞에서 그놈의 손자 타령을 하며 딸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아예 귀를 닫고 생활했습니다. 옛날 사람 생각을 바꾸고 싶다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제가 원한 대로 바꾸긴 힘들었으니까요. 다행히 뱃속 아이와 저는 문제없이 10달을 꼬박 채운 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죠. 가족들 모두 딸 예진이를 보고 예뻐해주고 있었는데 시모만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손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 표정이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직접 보게 된 손녀는 예뻐할 줄 알았으니까요. 시모가 딸아이를 반기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딸아이를 반기고 사랑해주고 있었으니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1년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저의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점에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사를 해오던 남편이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겸 또 아이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을 해왔죠. 딱히 거절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엄마에 이어 아빠가 자식과 같이 있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되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고생을 하게 될 남편을 걱정하시면서 잘된 일이라고 누구보다 좋아하셨습니다. 다들 부녀 간의 오붓한 시간을 반기고 있을 때 이번에도 단 한 사람만 불편해하고 있었죠. 역시 시모였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게 되고 장사를 잠시 쉰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모는 대놓고 반대를 한다며 말했어요.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아니, 집안의 가장인 네가 왜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어? 너 엄마가 혼자서 벅차더라도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한 거 몰라?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애를 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왜 미니채가 너보고 집에서 애나 돌보라고 말하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예진이랑 교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일을 쉬고 싶을 때랑 겹치다 보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거고요. 평생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기회 될 때 제 딸이랑 같이 있어야죠. 무슨 딸이랑 교감을 해?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가면 다른 집안 되는 사람인데 딸은 아무렇게나 키워도 되는 법이다. 그러지 말고 사돈 어른들께 맡기는 걸로 해. 엄마, 혹시 용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처럼 똑같이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니? 남자가 애 보고 주방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러지. 미니, 네 직장일 계속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 애나 돌보라고 시킨 거냐?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원래 저도 친정어머니 불러서 예진이 봐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마라. 내가 요즘 너희 세대 애들을 알아. 남편 부려먹고 싶을 만큼 부려먹고 자기 인생 손톱만큼도 피 안 입으려는 거 다 안다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설명을 해봤지만 시모는 이를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예진이를 돌보는 건 바뀌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모가 매번 남편이 애를 보는 걸 문제 삼아 저에게 못된 소리를 했죠. 시모가 하는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 전 시모가 보여준 속물적인 모습과 딸아이를 낳고 보여준 남아 선호 사상으로 기대하는 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넘게 남편이 예진이와 시간을 보내주었고 시모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인에게 수익이 좋은 동업을 제안받으면서 다시 한번 장사를 하는 데 있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돌봐준 시간이 1년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언젠가는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싶었죠.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하거나 육아 돌보미를 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동업 제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엄마께도 미리 언급을 한 상황이었어요. 엄마께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가족이 맡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덜 낫다고 말씀을 하시며 손녀 예진이를 봐주시는데 허락을 하신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죠. 친정엄마가 예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신이 아이를 꼭 돌봤으면 싶다며 말을 했어요. 친정엄마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모가 난리법석을 피우니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딸 예진이를 시모에게 맡기게 되었죠. 시모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뻐하지도 않았던 손녀를 나서서 봐주겠다고 한 이유는
저와 남편이 신모에게 예진이를 처음으로 맡기게 된 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어머니, 혹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애들 용품 익숙지 않은 건 다 분류해놓고 메모해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음식량이나 낮잠 시간 등등 예진이 돌보는데 필요한 내용은 이 노트에 다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도 헷갈리시는 거 있으시면 저나 남편에게 언제든 전화주세요. 내가 애를 몇 년이나 키웠는데 이런 걸 못할까? 이건 됐고, 돈은 오늘 줄 거니? 아니면 월 마지막 날 줄 거니? 돈이요? 무슨 돈을... 너는 애를 맡기면서 공짜로 맡기려고 했어? 애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공짜로 애 봐주는 집이 어디 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돈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거야 너희가 어련히 알아서 준비를 하겠거니 생각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성의 표시는 하려고 했었지만 나서서 애를 봐준다고 하니 월급을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서서 돈 이야기를 하고 또 과한 액수를 말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차피 친정엄마가 예진을 봐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챙겨주려고 했었기에 예상을 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모가 잘 돌봐주겠지 싶어서 돈을 주고 맡기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을 혼자 키워온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딱히 흠잡을 일 없이 아이를 잘 보살펴줬어요. 세대 차이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립하는 일도 몇 번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는 시모와 덜 부딪히며 지낼 수 있었죠.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성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였죠.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 꼭 제 딸이 유별난 것처럼 몰아가며 말을 하더라고요. 딸이라 유약하다, 픽하면 울고 도망을 다닌다 등등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래서 딸이 더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남자애들은 키우기 얼마나 쉬워. 장난감 하나 던져주면 하루 종일 떼쓰는 거 없이 잘 노는데 여자애들은 같이 놀아달라 하고 뭐라고 하면 울고 도망가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것도 우리 민철이를 닮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누굴 닮아서 가지고. 어머니,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다 그렇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드시면 예진이 봐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봐주신다고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친정어머니께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하시겠다고 한 일이고 거기다 넉넉하게 챙겨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 흠집을 잡는 건 엄마로서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마디 할 말은 하곤 했죠. 더욱이 예진이가 저와 남편과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라 당연히 시모가 말을 과장해서 흠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시모에게 듣지도 않아도 될 소리를 들으며 키울 순 없다고 생각해서 적당할 때 핑계를 대고 친정엄마께 맡기거나 괜찮은 육아 돌보미를 고용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진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말이나 행동이 느리다는 걸 느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말을 조금씩 깨우치며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흥미를 두는 데 반해 예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멍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이를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저와 남편은 예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가 발달장애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찾으며 저를 자책하게 되었죠. 모두 내 잘못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가 발달장애를 겪는 것 같아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도 자신이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생긴 문제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죠. 아직은 나아질 희망이 있다고 병원에서 듣게 되었지만 좀처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전부 예진이의 소식을 알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저와 남편 둘이서만 서로를 의지한 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하며 견뎌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이가 나아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기대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치료가 꼭 필요해지면서 시모를 중간에 떼놓으려고 했던 계획도 달라지게 되었죠. 다리가 불편한 친정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예진이가 발달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관심 없던 시모가 아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시모가 아무리 정이 없다고 해도 친손녀 걱정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해왔죠.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거 치료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 시간당 몇십씩이던데. 그러면 내가 예진이 곁에서 병원 치료도 돕고 집안에서 치료와 교육까지 하면 이게 다 얼마냐? 안 그래? 너희가 책만 사주면 내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할 테니 나한테 그 값을 좀 쳐줬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엄마, 아픈 애가 있는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말씀하실 거면 제 앞에서 하시지. 이 사람 있는 앞에서 무슨 이런 실언을 하세요? 내가 못할 말했니? 보통 애도 아니고 아픈 애를 키우는데 그게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라는 거 너희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거기다 안사돈께서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돌보기 힘드시다며. 그러면 내가 고급 인력인데 그거에 맞게 줘야지. 안 그래? 그때는 정말 기가 차지 않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시모의 모습에 역겹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판다고 시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전문화된 돌보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발달장애가 있다는 말에 아이를 돌보고 싶다던 그 많던 돌보미 지원이 또 끊기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시모가 틈틈이 하는 헛소리만 제외한다면 아이를 지금까지 잘 돌봐주고 있었고 아이 또한 새로운 사람과 적응을 할 기간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순 없었지만 그때는 어떠한 이상한 점도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에 시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아이의 증상은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죠. 점점 더 작은 행동에도 예민한 모습을 보였고 돌발 행동을 수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해주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아이의 행동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저희와 더 면밀히 상담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 문제점들은 없었죠. 결국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집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바꾸는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고 큰 돈을 들여 아이가 뛰어놀 수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집안으로 바꿔봤지만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불안해하는 이유도 너무 많았고 또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어르고 달래도 나올 생각이 없는 게 문제였죠. 아이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저희 부부 역시 교대로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방바닥에 누워 아이를 하루 종일 달래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야 어떤 고생을 하든 상관없었지만 딸아이가 좁은 침대 밑에 숨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번 소음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니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싶었던 저는 남편과 시모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이 된 날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남편 몰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제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자 제 손으로 아이를 사지로 몰아놓은 것 같았죠. 그 장면 속에는 시모가 딸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에게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발달장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딸아이에게 행하고 있었죠.
이곳에 시모가 딸에게 했었던 짓들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순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아이의 밥을 먹일 때 아이 입에 음식물이 있어 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제로 입안에 다른 음식물을 넣곤 했습니다. 자, 빨리 해. 빨리 안 해? 할머니 힘들게 할 거야. 너 손바닥만한 밥을 언제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이가 다른 또래들보다 밥을 천천히 먹는 건 사실입니다. 한 입 넣고 다른 행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늘어지긴 하지만 돌아다니며 돌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늦어봤자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겨우 그 시간을 못 견뎌서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윽박을 질렀고, 아이는 그 분위기가 불편하여 침대 밑으로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침대 밑으로 숨으려는 아이를 시모가 강하게 붙잡더니 강제로 아이를 끌고 밥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막무가내로 끌고 가다 보니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곤 울음이 터진 아이 입에 강제로 음식물을 쑤셔 넣었죠. 넌 네 애미를 닮아서 그러냐? 왜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네가 밥을 빨리 먹어야 내가 다음 일을 할 거 아니야. 모질이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입 벌려. 아이에게 숨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보니 음식물에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어요. 아이 상태가 어떻든 신경을 조금도 쓰지 않고 무조건 밥을 다 먹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더군요. 그리곤 싹 비워진 밥그릇을 사진 찍어 저와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지금까지 시모가 보냈던 아이의 비워진 식기 사진의 횟수만큼 아이가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아이가 씻거나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을 때는 마치 종이 인형을 다루듯이 팔과 다리를 잡고 휙휙 던지고 바닥에 끌고 다니며 옷을 강제로 입혔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리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며 아이에게 겁을 줬어요. 이게 조용히 안 해? 니네 애미도 참 대단하다. 너 같은 걸 낳고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비싼 옷을 사 입힌다고 하니? 너 때문에 집안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하여튼 니네 애미 때문에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이게 뭐야? 어디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편할 것을.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 하기야, 고생을 지네가 하나? 내가 하지. 그래도 모자란 니 덕에 내가 먹고 산다 이년아. 예진이가 어려서 시모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말하는 태도나 분위기를 보며 짐작을 할 텐데 그렇게 심한 말을 정말 수시로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그 나이 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수를 하면 괜히 발달장애를 들먹이며 아이를 나무랐고 저지른 실수에 비해 하기 힘든 벌을 주고는 했죠. 신체적인 폭력까진 쓰지 않았지만 항상 입에서는 폭력적인 말들이 나왔고 곧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며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겁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는 공포에 떨며 할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집을 나가려고 한 모습도 보였고 온 집을 돌아다니며 숨기도 했죠. 하지만 항상 시모의 손에 붙잡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택한 게 침대 밑이었어요. 무릎을 굽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모가 바닥에 빨리 주저앉을 수가 없었고 팔을 뻗더라도 반대편에 있으면 손이 닿지 않았으니 딸아이에게는 유일하게 시모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제까지 시모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던 아이가 왜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이에 대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아이를 지켜보고 확인을 했더라면 아이가 시모와 같이 있는 공포스러운 시간을 좀 더 일찍이 끊어낼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에게 힘겨운 시간을 맞는 것 같아 모두 제 잘못으로 느껴졌죠.
더 이상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죠. 남편 역시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고 저와 아이에게 까칠하게 굴어도 설마 당신 아들의 딸이자 손녀인 아이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거죠.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곤 자신은 무슨 말도 할 말이 없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시모를 벌하자고 했죠. 당신과 예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전부 다 내 잘못이지. 엄마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나도 생각 못 했는데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엄마가 왜 친손녀인 예진이를 괴롭혔는지.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이건 아니야. 이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 내리고자 하면 그렇게 따를 거고, 당신이 엄마와 연 끊으라고 하면 끊을 거야. 내가 당신, 예진이, 그리고 처가 식구들 모두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나 배려하지 말고 당신이 예진이 엄마로서 우리 엄마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그대로 따를게. 머리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예진이가 당했던 걸 시모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고 평생 감옥에서 생활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고 가슴이 아플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저야 시모를 평생 안 보고 남으로 산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남편은 어찌되었건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인데 두 사람을 끊는 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앞으로 2번 다시는 저와 예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말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남편은 곧장 시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눈치 하나는 빨랐던 시모는 자신을 데리러 온 아들의 이전과 다른 모습에 전보다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저희가 자신이 한 행동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듯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 주말까지 날 여기로 부른 거냐? 음식 차려진 것도 없는 걸 보면 같이 밥 먹으려는 건 아닌 것 같고, 며느리란 애는 시어머니 왔는데도 인사 안 하는 거 보면 뭔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뭐야? 모처럼 쉬는 주말인데 너네 마음대로 부르면 되겠어? 나도 엄연히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겨우 주말 되어서 쉬는 건데. 이러면 내가 여기 온 시간도 주말에 일한 걸로 쳐줘야 돼. 주말에는 시급이 더 높은 거 알지? 엄마, 그런 말씀할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나 저나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다고요. 우선 앉으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뭐? 화가 나? 민철이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점점 제 편이 되어간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뻔뻔한 모습의 시모를 보니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모에게 말을 하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봤는데 화가 안 날까요? 저희 다 봤어요. 어머님께서 저희가 없을 때 예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할머니 되신다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애 보는 게 쉽지 않다고 해도 친손녀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잘 돌볼 수 있으시다면서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누가 누굴 학대해? 이제 네가 날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이런 중상모략을 꾸며? 너 나를 내 아들 곁에서 아주 보내버리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팔푼이 시어머니들처럼 당하고만 있을 줄 아나? 민철아, 얘 말 듣지 말아라. 얘가 예진이한테 시켜서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지목하게 만든 거야. 다 제가 꾸민 거라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 거짓말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이제는 엄마이니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진심으로 예진이와 저희에게 잘못 구하세요. 증거? 그래, 네가 증거 있다고 하면 가져와봐라. 예진이 몸에 난 상처 때문이라면 난 아무 상관없어. 지가 미친년처럼 뛰어다니고 부딪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그게 내 탓이야. 애초에 저렇게 낳은 네 탓이지. 오리발을 내미는 시모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CCTV로 찍힌 집안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TV에서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그 누구보다 당황한 시모는 자기가 예진이에게 한 행동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모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하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요즘 유치원 육아 돌보미들이 애들 학대하는 문제가 있다곤 들었지만 우리 집은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다고요. 자기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분이니까 내 딸 그만큼은 아니라도 잘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행동하셨어요? 보통 애도 아니고 발달장애가 있는 애를 저렇게 학대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지 않지만 여러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니 얼른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잘못 인정하세요. 자기도 자신의 잘못을 아는 듯 앞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못 쳐다보고 있던 시모가 우리 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할 말이 남았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애를 좀 과하게 다루긴 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이니? 애가 또래 애들과 다르게 지랄발각은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애 봐주는 것 가지고 내가 사과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것도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인 너에게? 과하게 다뤄요? 지금 저거 아동학대라고요.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예진이 어머니께 봐달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돌봐주신다는 거 직접 전화까지 해서 자기가 돌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예진이 발달장애 판정받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돌봐줄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발달장애 교육법 있는 책만 사주면 알아서 집에서 정성껏 봐주시겠다면서요. 그래놓고 왜 우리 예진이를 괴롭히는데요? 당신이 그러고도 얘 할머니야? 할머니가 아니라도 그 돈 받고 일하는 거면 돈 받은 값이라도 해야지. 왜 내 딸 학대하냐고. 당장 사과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하라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치게 뜨거.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어. 그러게 네가 똑바로 나왔으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발달장애인지 뭔지 아는 아이 낳으라고 시켰어?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딸을. 결국 이 상황을 자초한 건 너야.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 때문에 우리 찬란 아들이 기도 못 피고 산 거잖아.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주방이나 들락거리게 만들고 가게도 접고 애를 보게 해? 그거 다 누가 해야 하니? 애 엄마인 네가 해야 하는 거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알아? 이런 속 터지는 상황에 네 모자란 딸 별탈 없이 키워줬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가는 시모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남편 볼낯이 없어지더라도 시모는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시모의 머리를 움켜잡고 쥐어 뜯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힘을 주고 풀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하지만 자기 딸을 괴롭히고 아내를 비방하는 시모를 감싸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저를 말린 남편이 시모의 어깨를 쥐어 짜듯이 꽉 잡았어요. 아주 꼼짝 못하게 말이죠. 그리곤 당황하고 있는 시모에게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제가 화 많이 났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걸.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집에서 나쁜 사람이 누군데요? 엄마만 나쁜 사람이잖아요. 제 아내가 사람 좋아서 죄 인정하고 사과받는 걸로 끝낸다는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세요.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낼 거 참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다고요. 나도 내 딸 지켜야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옆에 두었다가는 내 딸, 내 아내 다 말라 죽겠다고. 민철아, 나 네 엄마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신이 나 좋다고 엄마 노릇한 거야? 아니잖아. 자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 대신해서 그 한계인 가난 뛰어넘어 보려고 나한테 그렇게 냈던 거잖아. 당신이 진정 날 위했으면 당신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잘해주는 내 아내, 아픈 내 딸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당신, 내가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돈 받아간 것 빼고 뭘 했어? 말만 우리 잘 되려고 하는 척하고 자기 욕심만 채웠지. 오늘 당신 손으로 마지막 기회 쳐버린 줄 알아. 오늘 사죄 안 한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아들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험한 소리에 시몬은 이미 충격을 받을 대로 받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잡고 있던 두 손을 풀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자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저 역시 남편의 모습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행동으로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죠. 시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 정신줄을 놓고 있던 시모는 경찰서로 동행을 해달라고 경찰들이 말을 걸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남편과 저에게 잘못을 했다고 빌어왔어요. 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야. 네 말대로 할머니가 되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었는데 내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어서 획가닥했어. 내가 내 죄 인정하마. 그리고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마. 우리 손녀 예진이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이러지 마라. 부모 자식 간에 신고를 하다니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은 저와 남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한 육체적, 정서적 학대가 모두 인정이 되어 징역 6개월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았죠. 판결 이후에도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잘못을 빌어왔지만 이미 기회는 다 사라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는 시모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자신을 찾을 수 없게 전화번호부터 바꾸고 시모와 알고 있는 지인들까지 싹 다 연을 끊어버렸죠. 물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연을 끊는 걸 인정 못하겠는지 지겹도록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내며 일말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아 지금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죠. 그러던 사이 우리 딸 예진이는 치료로 인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지 저와 남편이 교대로 아이를 돌보며 치료를 한 끝에 현재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놀고 즐기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로 예진이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게 해주려고요. 또 아내와 딸을 선택해준 남편에게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겁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